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갓 50이 된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32살에 관연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낳은 딸이죠.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딸을 고3 때 낳은 일입니다.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축복받는 임신해서 영양제도 챙겨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먹었으면 우리 딸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런 고초를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너무 어린 나이에 낳아준 게 가슴에 미어집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사실 아이를 몰래 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간장물도 들이켜보고 밤에 학교 운동장도 달리고 또 달렸는데 온갖 짓을 다 해봐도 아이는 숨이 붙어 있었고 그래서 이 아이는 저랑 인연이 맺어질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너무 늦게 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후에는 초반의 잘못들을 뒤늦게 만회를 해보려고 엽산이랑 철분도 챙겨 먹고 뒤늦게 태아에게 좋다는 음식들도 찾아서 먹었는데 이미 초반에 한 짓들이 아이에게 무슨 나쁜 영향을 끼친 건지 아이는 채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칠살뚱이로 세상에 나왔고 결국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그 작은 몸에 수십 개의 줄이 달리는데 얼마나 미안하던지 저는 인큐베이터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이를 보면서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무사히 태어나기만 해준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너를 위해서 살 거라고 이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라고요. 아이는 다행히도 무사히 퇴원을 했는데 목사였던 아버지는 제가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 키우겠다고 하자 너는 지금부터 내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냉정히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임신을 교회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보냈다는 딸이 아이를 안고 나타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수치였겠죠. 그때는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때의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교회 성가대 오빠의 아이를 가진 거였으니 아버지 입장에선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을지 제가 얼마나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대책 없이 아이를 안고 타지로 떠났습니다. 저는 식당이든 호프집이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는데 딸이 잔병치레가 많고 몸도 약해서 혼자 키우기 너무 버거웠습니다.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순간이 정말로 많았는데 그때마다 딸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힘든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딸아이가 없었으면 정말이지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온갖 식당들을 전전하다가 저는 드디어 한 갈빗집에 숙식 제공을 허락받고 정착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집 주인 아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 본인이 대학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할 때 갈빗집 불판이나 닦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저도 양심이 있지 아무리 그 아들이 꼬셔도 눈길을 한 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에 주인 아들이 더 날뛰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반대하는 부모의 반대를 모두 물리치고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몸이 약한 저를 배려하여 새로 아이를 갖지 않고 제 딸을 자기 딸처럼 지극정성으로 키워줬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외아들인 남편이 갈빗집을 물려받아서 저희 세 식구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 몸이 약한 것 빼고는 사는데 큰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도 몸 약한 딸은 대학생이 되자 많이 건강해졌고 별 무리 없이 회사를 다니면서 남들처럼 야근도 하고 술자리도 가지고 남자친구하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다녀도 몸이 아프지 않길래 이제는 진짜 딸이 건강해졌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 회사 정기 건강검진에서 딸은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빈혈이 심하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갓 30이 넘은 쌩쌩한 나이에 백혈병이 웬 말인가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임신 초기에 간장을 들이마시고 달리기를 한 거에 대한 죄를 이렇게 받나 싶고 정말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죽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줬고 좋다는 치료제를 백방으로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딸은 마침내 적합한 골수를 찾아서 작년
작년에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딸이 이렇게 빨리 차도를 보인 건 남자친구의 정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딸에게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딸의 병을 알고는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간호에 매달리던지 지켜보던 우리가 다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하루에도 밤낮 없이 수십 번도 넘게 먹은 걸 전부 개어내는 딸을 보고 있자니 부모인 저희도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 녀석이 싫은 내색 한 번도 없이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고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순정남이 있구나 새삼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딸의 항암 치료가 거의 끝나갈 때 그 녀석은 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자고요. 저는 그런 그 녀석한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딸도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같이 한참을 껴안고 울었네요. 하지만 감동은 감동인 거고 딸은 막상 결혼을 하자니까 현실적인 문제들로 고민을 하더군요. 땡땡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진짜 땡땡이를 사랑한다면 자기보다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요. 저는 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냐고 딸을 혼냈습니다. 그러나 딸은 아무리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해도 이미 항암 치료를 받느라 걷잡을 수 없이 허약해진 몸이기에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의 인생에 더 이상은 조금의 민폐도 안 끼치고 싶다더군요. 하지만 그 녀석은 망설이는 딸의 곁에서 24시간 밀착 간호를 하면서 계속 결혼하자고 졸라댔고 결국 딸은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 녀석은 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 문제로 딸이 고민하는 걸 보고 싶지 않고 자신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 나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든 빨리 나와서 내 옆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달라는 그 녀석의 말에 딸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도 딸의 결혼에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제가 없더라도 항상 딸을 사랑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퇴원을 바로 코앞에 두고 딸이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이식한 조혈모 세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서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저는 넋을 잃고 주저앉고 그 녀석은 통곡하고 남편도 울고 아주 그날 밤 저희는 진짜 딸이 떠나는 줄 알고 지옥 문턱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또다시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의사는 생착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조금씩 감소했던 혈소판 수치가 돌아오고 있다고 이대로 약물 치료 반응이 좋으면 정말로 완치 판정도 가능하다고 꿈만 같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뻐서 오열하며 의사 선생님에게 읍소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 녀석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났을 텐데 의외로 너무 담담하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다였습니다. 아니 지금 지 와이프가 정말로 죽다 살아났는데 저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뭐지? 싶었지만 저는 그동안 딸을 간호하느라 피곤해서 그렇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시 그 녀석에게 딸을 맡기고 남편과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웬 낯선 여자가 딸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여자에게 면회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왔냐, 내 딸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었고 여자는 당황하면서 딸의 친구라고 얼버무리고 도망치듯이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암 병동은 특히나 방문객 면회에 엄격한데 어떻게 가족도 아닌데 이 시간에 들어왔는지가 너무나 의문스러웠고 딸을 내려다보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위에게 화가 났어요. 아픈 애를 혼자 두고 어디 갔다가 연락도 안 받냐. 하지만 뒤늦게 들어온 사위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지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었고 저는 사위에게 오늘은 우리가 병실을 지킬 테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의상으로라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을 그 녀석은 그날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집에 가버리더군요. 저는 진짜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사위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녀석을 따라 가봤는데 아까 그 병실에 있던 여자가 사위와 함께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그들의 대화는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 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 이러다가 저 여자 퇴원하면 저 여자랑 100년 해로 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미쳤냐? 저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저 여자 간병이나 해야 되는데? 나야말로 이러다가 진짜로 안 죽으면 어쩌나. 하루하루 아주 미치겠다고. 저는 연놈의 대화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말인가? 설마 싶어서 아무리 다시 들어도 저 천인 공노할 사위놈은 지금 웬 여자와 함께 내 딸이 죽지 않은 게 화가 나서 둘이 싸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여자는 저 여자 죽는다 하면서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까 그만하고 돌아오라며 짜증을 냈고, 사위놈은 그런 여자에게 미쳤냐? 이대로 물러서면 나는 푼돈에 이혼남 딱지밖에 더 달아? 저 여자 죽고 나면 받을 재산이랑 연금이 얼만데. 이때까지 내가 그것 때문에 병든 여자 토악질까지 받아주면서 버텼는데 뭐? 이제 와서 포기하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자는 그냥 이혼하고 재산 분할만 하면 안 되냐고 울고불고 하더군요. 저는 충격적인 사위의 두 얼굴에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너무 센 충격을 받으니까 사람이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멍하니 보고만 있는데 사위가 그 여자를 달래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완치가 아니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자고. 죽으면 완전 땡 잡은 거고 안 죽어도 이혼하고 너한테 갈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 여자랑 둘이서 플랜 B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딸이 안 죽고 태어나면 결혼식을 해서 축의금이랑 부조금이라도 잔뜩 챙기기로요. 저는 듣다가 도저히 저 파렴치한 대화들을 더는 들을 수가 없어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네가 사람 새끼냐고 사위놈의 면상을 주먹으로 갈겨줬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자 사색이 되더니 급하게 변명을 쥐어짜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오해하신 거라고. 이 친구는 제 친한 동생인데 방금은 드라마 이야기 한 거라고. 제가 얼마나 땡땡이를 사랑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겠냐고 하는데, 참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위놈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차 블랙박스며 카드 내역이며 사위놈이 그 여자랑 놀아난 증거는 충분했기에 무사히 혼인이 무효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노로 몸을 떨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분노의 힘으로 치료를 미친 듯이 받아서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상처가 컸는지 남자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해져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후회가 됩니다. 백혈병에 걸린 여자친구랑 그렇게 빨리 혼인신고부터 할 때는 의심부터 해봤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드물게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 불안당 같은 놈도 제 신랑 같은 줄 알고 너무 방심하고 있다가 제 딸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그 어렵다는 항암 치료도 이겨낸 딸이니까 그놈이 준 상처도 잘 극복할 수 있겠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사기꾼 조심 또 조심하세요.